안녕하세요. 네, 7월 7일이에요. 벌써 7월 문제풀이 반이 시작되네요. 6월 말에 제가 그랬는데요. 7월, 8월 두 달 동안은 요거 주어진 내용들 다 집어넣어 버린다는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외워보기로요. 그죠? 일주일 동안 해보시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네, 할만했죠. 뭐 혹시라도 저한테 톡으로 많은 고민을 얘기하시던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요때쯤 되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나보다 많이 앞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 혹은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혼자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지친단 말이에요. 자꾸 지치면서 하다가 중간에 요 정도 하다가 또 요 정도 자꾸 이걸 반복하고 있고 책 페이지는 앞부분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때가 닿고 있고 뒷부분은 잘 가지도 않고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은 안 되겠지. 이 시험 전체에 대한 포기 말고요. 오늘 공부하는 거를 내가 오늘 요만큼 공부해야지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다가 오늘은 좀 쉴까? 오늘 요 정도 했으니까 되지 않았을까? 그런 포기라는 걸 그날 하루하루 순간순간 못 이겨서 내가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것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을 하나 받아왔어요. 되게 식상한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흰색 트렁크를 잘 보세요. 정말 15라운드를 저렇게 미친 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면서도 그렇잖아요. 복싱이라는 경기가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지만 그 이전에 나를 먼저 이겨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아까 두 번이나 다운되고 이랬을 때 나를 이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었겠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기간을 사용할 때 저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를 이렇게 딱 복사해 놔요. 너는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처럼 이렇게 쭉 해가. 그리고 나는 그런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달라진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은 지금 한 4달 살짝 남았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될지 남은 4달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세우셔야 되고 그 4달을 우리 과정에 맞춰서 2달씩 끄는 계획도 필요할 거고 또 일주일의 계획, 오늘 하루의 계획도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세우셔야 되고 그것을 매일매일 본인이 확인해가면서 가야 안 지치고 선생님들이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의 목표는 항상 여기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잘 아껴 사용하셔야 할 거고 지난주에 수업이 없어서 내려가서 이렇게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3학년에 있는 학생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그동안에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그래요. 작년에 합격하셨던 선생님들도 보면 노량진 고인물들 5년, 6년, 7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작년에 합격하고 가셨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나서 그랬어요. 안 놓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합격하더래요.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막연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 5년, 6년을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으니까 언제나 합격하는구나. 그걸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꼈대요. 이렇게 5년, 6년을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하필 또 작년에 같이 나갔어요. 동시에 합격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게 정말 안 놓고 있으니까 합격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상담해주면서 그랬어요.
안 놓고 있으면 언젠간 한다. 5년이 지날지 6년이 지날지 모른다. 그거를 5년치 노력을 1년에 하면 한 해 하고 끝나고 가는 거고, 자꾸만 이렇게 오늘이 느슨해지고 내일이 느슨해지면 이렇게 날짜 쌓이고 나서 결국엔 또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남아있는 기간 한번 알차게 써봐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올해 시험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좀 꼼꼼하게 봐봐요. 그리고 7, 8월에 주어지는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에는 미리 그 과목 한번 예습해 오시는 거고, 오셔서는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들 그 문제를 푸실 때 아침에 낮에 여기 와서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적어도 하루 전에는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수업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가셔서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미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세요. 안 외워져도 좋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은 다 한번 써봐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아직 안 외워서 다 안 써지는데 이걸 하면 뭐해 하고 덮고 그냥 와요. 그냥 와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그거 저거 어디 있었지, 외우면 되지 뭐, 이렇게 넘기면 나중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시험지를 붙잡고 다 쓰지 못하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소화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하나라도 더 해보고 부족함을 느끼면 저녁에 가서 다시 복습하면서 오늘 나왔던 내용은 오늘 외워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편해져요.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요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소화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소화되면 뒷부분이 쉬워질 거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밀어놓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7, 8월 두 달은 저랑 같이 죽어보기로 약속하셨어요. 가봅시다. 이제 그만 떠들고요. 첫 번째 거 봐요. 교사학습 이론 봐요.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 아래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화, 이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했죠.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 4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다 그랬죠. 모든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도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내용 다 쓸 수 없으니까 이것만 꺼내서 쓰래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네, 최소 필요량의 원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래요.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래. 무슨 원리죠? 네, 지역성의 원리. 그 다음 시대적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성하래요. 시대적 요구, 이건요. 네, 시대성의 원리. 개인의 완성 그리고 사회 발전 2가지 융화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얘는요, 사회와 개인 융화의 원리. 교육 활동이 계속적으로 발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대요. 얘는요, 계속 발전성의 원리요. 그래서 우리 청킹 뭘로 기억하고 있어요? 개최지 시사로 기억하고 있지요. 지금은 개최지 시사에서 나머지 것들이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는 다 집어넣으실 거니까요. 2번 봐요. 교수학습은 교육과정을 가르쳐 학습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다. 체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목표에 부합되는 체육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체육과의 목표 유형 이렇게 정해져 있죠.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교육의 목적에 독특하게 기여하는 체육의 고유 영역으로 뛰기, 던지기, 구르기 등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기초 기능이나 농구의 레이업 슛, 테니스의 포핸드 스트로크 등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응용 기능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이 영역은요, 네, 심동적 영역이야. 그 다음 정보 처리와 관련된 지식 또는 능력, 이것은요, 네, 인지적 목표고요. 인지적 영역의 목표고, 학생들의 감정, 태도, 가치, 사회적 행동 등과 관련된 교육적 결과, 이것은요, 정의적 영역의 목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나왔죠. 학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이미 다른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얘는요, 네, 얘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었죠. 교사나 성인 또는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잠재적 발달 수준. 또 혼자서 해결할 수 없지만 교사나 유능한 또래와 함께 학습하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 혼자서는 못해요. 도와주면 할 수 있는 영역. 이건요, 근접 발달 영역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학습과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또래나 교사의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 이것을 뭐라 그랬죠? 네,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고 했어요. 자, 드디어 맞았어요, 번호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과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을 비교한 표를 보고 채우래요. 봅시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학습에 대한 관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학습을 어떤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네, 학습과 발달은 분리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에서는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고와 언어의 관계. 피아제 인지발달에서는요, 언어, 이들이 말로 내뱉을 수 있는 건 인지발달의 부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 이 부분이 어쩌면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기 언어에 대해서, 혼잣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니까요. 네, 언어는 인지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둘이 겪고 있는 과정, 둘 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주어지면 혼잣말을 하게 되죠. 이거 어떡하지? 그게 뭐였더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을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측면에서 보면 얘는 왜 지금 이렇게 혼잣말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미성숙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에서 얘가 혼잣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어때요? 두 가지, 우리가 뭐 어느 쪽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봐봐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그럴싸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그럴싸하죠. 애가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건 왜 그래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뭐였더라? 아직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고,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에서는요, 자꾸 이러다 보면 어떻게 뭐였더라? 맞아! 하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인지발달을 주도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중심 언어, 얘요. 방금 얘기하고 있는 혼잣말은 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고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잣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거고요. 이건 문제 해결의 수단이에요. 얘가 자꾸 혼잣말을 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를 찾아진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보조 도구로 보고 있어요. 아동은 스스로 세계를 구조하고 이해하는 존재로 보고 있고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론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문화 이론이라고 얘기했죠.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역,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 부분의 측면에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보면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스스로 학습하는 독립적인 발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아동의 학습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요. 이렇게 타인과의 상호작용 통해서요. 학습의 방향도 잘 살펴두셔야 돼요. 학습의 방향은 내부에서 외부라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여기서는 외부와의 환경 자극, 여기를 통해서 어때요? 이제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상호작용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여기는 사회와의 상호작용, 그래서 사회문화 이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발달 단계,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발달 단계 강조하고 있죠. 뭘로요? 감, 전, 구, 형으로요. 사회문화 이론에서 발달 단계는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발달 단계, 얘는 칸이 적어서 뜯어왔으니까 글씨가 작으면 세는 걸 봐요. 언어 습득 전 기간으로 사물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반응은 목적 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계는 어린이가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얘가 무슨 단계고요? 감각 운동기. 언어와 상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와 사물을 내적으로 구성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지도 못해요. 물활론적 사고를 하고 있죠. 물활론적 사고가 뭐라 그랬죠? 모든 물체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단계고요? 전조잡기. 대상을 재구성하고 사물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고 사물의 특징을 조직해요. 사물과 아이디어 구체적인 예와 관찰에 머물며 이 발달 단계가 끝날 무렵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다소 복잡한 개념들을 다루기 시작해요. 보존 개념이 형성되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했던 거는 일반교육학에서 했으니까요.
이렇게 생긴 컵하고 이렇게 생긴 컵하고 두 군데 같은 양을 부어놓고 어떤 게 더 많아? 라고 얘기하면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키가 큰 얘가 더 많다라고 얘기해놓고 이 아이들은요 이로 부으면 결국 똑같아지겠구나. 그래서 얘가 보존 개념이었어요. 보존 개념이 형성된 얘는요 무슨 조작기예요? 구체적 조작기. 이제 가설을 이해해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과 같은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와 문제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기 행동에 관해서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이 단계는요 형식적 조작기고요. 이건 일반 교육학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고 선생님들 다 공부하셨으니까. 자, 여기를 봐요. 이제 전조작기에서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 그랬죠. 물활론적 사고의 3단계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 의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움직이는 것들, 움직이는 것은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비행기도 자동차도 자전거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지 혼자 스스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물활론적 사고의 3단계예요. 준비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이 답을 옮겨 적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다 기다려드리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 파일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정답 파일과 문제를 동시에 드리면 선생님들이 아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얘를 보다가 안 보이면 얘를 찾아보고 이게 습관이 되면 선생님들 얘 자극이 안 돼요. 그래서 끝나면 드릴 거예요. 이거 과목이 끝나면 드릴 테니까 수업 중에는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거나 그 정도 수준에서만 메모보다는 선생님들 머릿속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 간단한 메모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끝나서 선생님들 정리하실 때 그때 파일을 보고 하세요. 그 다음 7번 교육과정 유형이에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하고 있대요.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네, 표면적 교육과정이고요. 학교에 의도 없이 은연중에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이들이 배우게 되죠. 주로 교사의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얘는요, 네,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가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얘는요, 영교육과정. 그래서 영교육과정에 두 가지 특성이 보여진다 그랬죠. 하나는요, 선택성. 그리고요, 이건 따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적어두세요. 선택성과 배제성.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 배제성, 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일본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사 할 때도요. 일본과 관련된 체육사는 저도 안 해요. 얘가 뭐예요? 배제성이에요. 선택성은요. 선택성은 하나를 가르치자니 다른 게 문제가 되니까 가르치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진화론과 창조론. 진화론을 설명하자니 창조론 설명이 안 되잖아요. 또 창조론 설명하자니 진화론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선택성이고 배제성은 일부러 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 학습 경험을 선정하는 기준 4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잘 살펴두기로 했어요. 학습자의 운동 수행 능력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의 연습 시간 제공해 줘야 될 거고요. 또요. 학습자들의 수준에 적합해야 될 거고 또 하나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가능한 한 10인적 목표 모두 통합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 8번 봐요. 같은 페이지가 여기 들어와 있었구나. 9번 봅시다. 출석 점검, 운동복 확인 등과 같은 체육 수업 전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생 행동, 얘를 뭐라 그랬어요? 네, 상규적 활동이라고 했고 이 시간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학습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 최소화시키는 작업, 얘를 뭐라 그랬어요? 상규적 행동의 구조화라고 했지요.
내년에 이제 당장 가시면 선생님들이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3월에 상기적 활동 이거 구조화해 놓는 작업을 선생님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출석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애들 복장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업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체계적 관찰 도구 가지고 학생들이 대기 시간이 얼만큼인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우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론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10년을 가서 해보면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와서 좀 해줄래? 아니면 내가 이걸 녹화해놓고 혼자 분석해본다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단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장담하건대 자신 없어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업은 어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아이들이 따르고 움직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수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끝없이 달라져요. 끝없이. 그래서 우리 출마는 교사 지식이 7개 뭐 있었죠? 내지수가 환학목 있었잖아요. 요거에 따른 3가지 수준의 지식을 매칠러가 뭐로 얘기했어요? 명절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명제적, 절차적, 상황적 지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명제적 지식은 우리가 수업에서 잘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절차적 지식은요. 그 명제적 지식을 실제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상황적 지식은요. 네. 절차적 지식을 내가 풀어내고 있는데 특수한 상황이 자꾸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에 가보시면, 내년에 가셔서 수업을 해보시면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상황적 지식, 그 순간순간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 애들이 되게 발랄하잖아요. 운동장에요. 체육관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뛰어놀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수업해보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그 다음 10번 봐요. 운동과제를 직접 가르치는 거. 얘를 뭐라 그랬어요? 무슨 행동이에요 얘가? 네, 지도 행동이고, 운동과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은요? 네, 운영 행동에 해당하고요. 얘도 기출문제로 다뤄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죠. 지도 행동과 운영 행동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관찰한대요. 얘는요, 지도와 관련된 거고요. 운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구, 학생, 공간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요, 운영 행동에 해당할 거고요. 학생의 과제 수행 도와주는 거는요, 지도와 관련한 것. 팀 구성하는 건요, 운영과 관련한 것. 운동과제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것, 이거는요, 지도와 관련한 것. 학생 부적절한 행동 제지하는 건 운영과 관련한 것이요. 기출문제로 주어진 적이 있었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고맙죠. 그 다음 운동기능 학습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 행동주의는 무슨 이론이라고 얘기했어요? SR 이론이잖아요. S는요, 자극을 주면 R,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아이들의 행동 형성하는 것, 여기에 뭐가 중요해요? 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왜? 얘 자극을 주면 그러한 반응이 나타날 거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외부 환경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제공해 줄 건지. 이 접근은 학습자가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학습자의 관찰 가능한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도 체크해둬요. 교사가 자극을 주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 거잖아요.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보다요, 학생들이 직접 보여주는 그 반응,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행동주의자들은 교사들이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상하거나 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반응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SR 이론에서는 어떤 것들요? 보상,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람직한 반응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니까 저 뒤에서 또 나올 것들도 생각나죠? 문제 풀어 오셨을 거니까. 그 다음 강화와 벌 유형의 빈칸을 한번 봅시다.
자극을 제시해 주면서 행동을 증가시키고 싶대요. 얘 뭐예요? 벌이에요? 강화예요? 강화죠. 자극을 제공해 줬으니까요. 정적 강화에 해당할 거고, 여기에 제공해 주는 자극은 어떤 자극이에요? 네, 좋은 자극을 제공받았으니까 그 행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자극이요? 쾌자극.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얘도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주어질 거예요. 절대 빈칸 채우는 이런 형태로 안 나와요.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어떤 처치를 했고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실제 상황에서 찾았어야 되는 문제일 거니까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돼요. 애가 지금 쾌자극을 받았는지 불쾌자극을 받은 건지 아니면 쾌자극을 뺏긴 건지 불쾌자극을 뺏어간 건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헷갈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행동을 감소시킨대요. 자극을 제공해 줘서요. 그럼요. 이 유형은요. 이거 붙여야 되네요. 고민했는데 이거 만들면서 이거하고 이거 할까? 봅시다. 자극을 제거해냈대요. 자극을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행동이 증가했어요. 이건 강화예요. 행동을 증가시켰으니까요. 강화예요, 벌이에요? 강화에 해당할 거고, 자극을 제거했으니까요. 부적 강화에 해당할 거고, 여기서 뺏어간 자극은 어떤 자극일까요? 네, 불쾌 자극을 뺏어갔으니까 좋아서 다음에 그 행동이 다시 일어나겠죠. 불쾌 자극을 뺏긴 거고요. 그 다음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이 감소한대.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전략은 벌에 해당할 거고, 자극을 제공해 줬대요. 이건 어떤 유형이에요? 네, 정적 처벌에 해당할 거고, 여기에 제공되는 자극은 어떤 자극이죠? 네, 불쾌 자극을 제공해 줬으니까 싫어서 그 행동이 감소되겠죠. 자극을 제거해서 행동이 감소되는 건 부적 처벌에 해당하고, 여기서 뺏긴 자극은 어떤 자극이야? 네, 쾌자극을 뺏겼으니까 싫어서 그 행동이 사라지겠죠. 이거는 칸을 놓고 외울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 운동학 학습에 대한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정보 처리 이론. 정보 처리 이론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처리 과정에 의해서 어떤 답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에서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습자의 뭐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이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적 처리 과정.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정보 처리 이론은 학습자가 정보를 어떻게 선정, 사용, 해석 그리고 저장하는지 연구한다. 정보처리 이론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목하거나 주목한 내용의 의미를 도출하거나 학습 내용을 유용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정보처리 단서를 선택하게 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피드백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는 운동학습과 제어 파트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음 15번 봐요. 다음에 설명된 운동학습 단계의 명칭을 쓰래요. 학생들이 학습할 과제나 활동의 성질을 이해하고 시행하는 단계이다. 과제 이 활동이 뭔지 그거 이해하고 시행하는 단계래요.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주의가 과제에 집중되므로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이 필요해요. 선거에는 붉게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이에요. 잘 봐둬요. 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 아이들이 지금 이 과제에 주어져 있고 이 과제를 처음 접해서 아이들이 이 과제에 이제 이해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단계의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언어적 또는 시각적 정보를 의미 있는 운동 계획이나 활동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운동 기능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학습 상황을 분석하며 기능 학습에 필요한 전략들을 고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운동 수행 계획 또는 운동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습 단계의 학생들은 운동 기능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 필요하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한 구별이면 젠타일의 운동학습 단계도 얼른 떠오르죠. 여기서는 젠타일의 단계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거 얘기하고 있어요? 피처와 포스너의 단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계의 명칭은요. 인지 단계에 있어요. 그 다음 운동기능 학습의 최저 수준 그리고 최고 수준 중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이 단계의 학습은 적절한 피드백을 수반한 의미 있는 연습 기간이다. 이 학습 단계의 학생들은
주로 운동 기능의 시간 패턴이나 타이밍 또는 조정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의를 향상시켜요. 이 운동학습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단계의 명칭은요, 연합 단계 혹은 연상 단계. 단순히 단계를 쓰라고 하는 부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운동기능 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2단계에서 운동기능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 학습 단계 학생들은 운동기능 수행 자체보다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빈 공간과 같은 다른 차원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어요. 이 특징이 보여요. 운동기능 자체보다 어디에다가요? 외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단계에 다다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리블 하는 거라면요, 드리블 수행 그 자체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드리블 하는 것은 이미 얘한테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에 신경을 써요? 우리는 상대 팀과 우리 팀 선수들의 움직임, 빈 공간 이런 데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죠. 즉 운동기능 학습보다 그 기능의 사용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게임 전략, 연습 조건 등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단계는요, 자동화 단계. 이 특징을 서술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단계의 특징을요,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운동 기능 수행하는 것, 그것보다 요 부분을 써주셔야 돼요. 움직임이나 빈 공간 같은 다른 차원의 주의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18번 봐요. 운동기능학습 초기에 급격한 향상이 있은 다음 더 이상 기능이 향상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 얘를 뭐라 그랬어요? 초기에 쭉 올라가다가 멈춰요. 얘가 고원 현상이었고요. 주로 학습 후기에 이제 충분히 숙련된 상태예요. 연습의 효과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의욕을 상실해서 성적이 저하된 시기, 여기는요, 슬럼프였어요. 그 다음 스미스가 제시한 슬럼프의 원인 4가지를 쓰래요. 하나의 단서에 요인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가지 요인이 동요한다. 그 다음에 요인들 간의 협조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에 지나치게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글씨로 놓고 외우지 말고요, 선생님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봐요. 이 슬럼프는 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슬럼프가 찾아왔다라는 거 하는 건 벌써 어느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숙련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론 수업 때 그 얘기도 한번 했었죠. 박세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박세리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슬럼프가 왔다는 건 이미 너의 기능 수준이 충분히 높은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슬럼프가 왔으면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의 요인, 서로 다른 요인, 그다음 요인들 사이 협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스윙이 잘못됐나? 내 폼이 좀 달라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쓸 게 아니고요. 박세리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이미 네 수준은 이만큼 올라와 있어. 이미 너는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극복되고 되는 거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라는 이야기를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스윙하는 거, 내 폼이 좀 달라졌나, 내가 지나치게 손목을 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얘기하고,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기억하기 편하실 거예요. 21번 봅시다. 연습의 효과. 안 바꿔놨는데, 그러면 뒤에 있을 건데, 필체만 안 바꿨네. 연습의 효과는요, 자동화 단계 진입하는 데 촉진해주고요. 또 수행의 일관성 향상시키고요. 번호가 맞지 않은 건 용서해줘요. 그래서 왜 번호가 왔다 갔다 했지? 그 다음 21번 봐야 되죠? 봅시다.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운동 수행에 관해서 얻는 정보이다.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피드백, 학습자 내부의 감각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요 유형의 피드백을 뭐라 그래? 지 혼자 받아요. 누가 얘기해주지 않고 내 혼자 느끼는 거예요. 무슨 피드백이에요? 감각 피드백이요. 지 혼자 받는 거. 학습자 외부로부터 받으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촬영된 영상을 보든지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건 네, 보강 피드백이고요. 그 다음에 의도한 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정보. 내가 슛을 쐈어요. 슛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건 무슨 지식이에요? 결과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운동 수행 자체, 운동 수행에 관한 느낌, 운동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 얘는요, 수행 지식. 주로 폼과 관련된 것, 과정과 관련된 거고, 얘는요, 결과와 관련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로 했어요. 결과 지식은요, 얘는 목표 달성과 관련한 거잖아요. 결과 지식은 보강 피드백, 감각 피드백 둘이 상충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슛을 쐈는데 슛이 내가 보기엔 들어간 것 같은데 네가 보기엔 안 들어갔어, 이럴 게 없잖아요. 내가 봐도 들어갔고 네가 봐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 지식은 어떻다 그랬어요? 감각 피드백과 보강 피드백이 상충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나는 제대로 내가 제대로 된 폼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보기엔 아니었단 말이야? 봐, 영상 봐. 여기 구부러져 있잖아. 아, 진짜 그랬네, 이럴 수 있다고요. 그 다음 22번 봅시다. 젠타일은 운동 환경 내에 존재하는 변인이나 변화하는 사건에 의해서 통제되는, 환경 내에 존재하는 변이나 변화하는 사건에 의해서 통제된대요. 무슨 운동 기능이요? 개방 운동 기능. 환경적 조건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얘는요, 폐쇄 운동 기능이고요. 언젠가 한번 요거 놓고 이렇게 질문해 오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개방 운동 기능은요, 쉽게 표현해서 내가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 수시로 변한다는, 내가 예측할 수 없이 수시로 변한다고 하는 거고, 폐쇄 운동 기능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여기 환경에 집중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기 질문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레슬링을 하고 있어. 상대 선수하고 나하고 레슬링을 하고 있어. 어디서요? 매트 위에서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여기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 레슬링장 여기가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왜 이게 나에게 영향을 미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환경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 운동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모든 것들을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뺀 이 주변 이런 건물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운동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그것이 환경인 거예요. 내가 기술을 사용할 때 나의 기술을 막는다든지 혹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겠지? 그 다음, 운동 기능의 연속성에 따라서 분류하면요, 던지기, 치기, 받기 이런 것처럼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한 번 딱 이루어지고 끝나는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운동 기능이에요? 무슨 기능이에요? 네, 불연속적 기능 혹은 단속적 기능. 받고 던지기, 맞고 차기 등과 같이 기능이 연합된 형태의 운동, 불연속 기능이 조합된 것, 이것은요, 네, 순차적 운동 기능, 계열적 기능 혹은 순차적 기능. 명칭은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걷기, 수영 등과 같이 시작과 끝이 임의대로 정해져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끝으로 볼래. 이게 임의대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무슨 기능이에요? 네, 연속적 기능. 운동 기능 분류한 것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겁나 쉽게 나왔죠. 사용되는 근육군에 따라서. 대근육 사용하면요, 대근 운동 기능이고, 작은 근육 사용하면요, 속은 운동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 기능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이 시간에는 이 기능 하나만 배울 거야.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집중 연습. 하나의 기능 소개한 다음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 기능을 다시 연습하는 것. 이것은요, 네, 분산 연습. 이것도 글씨만 놓고 기억하고 끝나면 안 돼요. 수업 상황으로 보여줄 거잖아요. 그죠? A 교사는
이러한 드리블, 패스, 슛 이런 동작, 이런 기능들을 가르치는데 A 교사는 1교시에 드리블만 하고 끝났어. 2교시에 그 다음 차시에 패스만 하고 끝났어. 그 다음 차시에 슛만 하고 끝났어. 이러고 다시 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뭐 기능 한다든지. B 교사는 1차시에 드리블, 패스, 슛 이런 거 다 가르쳐. 그 다음 시간에도 드리블, 패스, 슛 다 가르쳐. 이렇게 서로 다른 지금 이거 방법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글씨로는 절대 안 나와요. 그 다음 25번. 운동 기능을 분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얘가 뭐예요? 전수법. 그 다음에 개념을 갖도록 기능을 분해해서 가르치는 방법. 이것은요? 분수법. 이 전수법과 분수법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을 분해해서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즉 무슨 방법이요? 분수법 가운데 학습할 전체 기술을 특정한 시 공간적 영역으로 나누어 연습을 한 후에 각 기술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기술로 다시 결합한대요. 나눠서 가르치고 이것들이 특정 기능이 되면 다시 합친대요. 이거 무슨 방법이에요? 분절화. 얘도 이것만 놓고 글씨로 놓고 기억하고 끝나면 안 돼요. 상황과 선생님들이 연관 지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해했다가 나중에 합한대요. 이런 방법이면 뭐 간단하게 많이 나왔던 테니스 서브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토스하는 것만, 그 다음은 테이크백 하는 것만, 그 다음에는 스윙하는 것만 따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모아서 하나의 동작으로 다 연결시키면 무슨 방법이에요? 분절화. 그 다음 분수법 가운데 운동기술을 수행할 때 과제 요소를 줄여 기술 수행의 난이도와 복잡성을 낮추는 방법이래요. 얘는 무슨 방법이고요? 단순화. 분절화의 세 가지 유형 묻고 있어요. 분절화, 단순화, 또 하나 있겠네요. 운동 과제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를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분리해서 각각 연습하는 방법. 나눠서 가르친대요. 이건요. 네, 부분화. 그래서 부분화와 분절화는 그렇게 구분하시기로 했어요. 나눠서 가르치고 끝났으면요. 부분화. 나눠서 가르치고 특정 기능이 이제 됐다 싶어서 다시 합치면 분절화. 분절화의 세 가지 유형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전체 운동 기술을 특정한 시 공간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연습한 후 각 기술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전체 기술로 결합하는 연습 방법. 분절화의 세 가지 유형 묻고 있어요. 각 요소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습시키고 그 후에 다음 부분 연습시키는 얘는요. 순수 분습. 연습한 부분을 중간에 합친대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연습해서 다시 합친대요. 이건 점진적 분습. 첫 부분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과 후속하는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가는 방법은요. 반복 분습. 얘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군요. 진도가. 기쁘네요. 그 다음 30번 봅시다. 운동과제를 전수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분수법으로 가르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제의 두 가지 특성. 얘도 기출문제였어요. 과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얘를 잘라서 가르쳐야 할 건지 자르지 않고 가르쳐야 할 건지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과제의 특성 두 가지가 뭐였어요? 과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 그리고 조직성. 복잡성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네, 과제들이 가지고 있는 하위 요소들이 얼마만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직성은요, 과제들 간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문제를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써라 하고 나왔었고요. 이거를 한 번 더 출제를 한다면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 있어요. A 교사가 과제를 전수법 혹은 분수법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A 교사가 과제를 전수법이나 분수법으로 사용한 이유를 이유를 서술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제를 왜 전수법으로 가르쳤는지, 왜 분수법으로 가르쳤는지요. 그럼 뭐라고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봐요. 이게 지금 이 파트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과제의 두 가지 특성을 여기에다 놓고 지금 왜 했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안 본 상태에서 지금 무슨 과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딱 봤어. A 교사가 과제를 잘라서 혹은 분해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 A 교사가 과제를 전수법으로 가르친 이와 같은 형태로 가르친 이유를 서술해라. 조금 더 친절하다면
그 이유를 과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연관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식이면 과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가르쳤지 혹은 이랬지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묻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 보실 때는 선생님들이 긴장 수준이 어때야 된다고요? 우리 이론상에서는 긴장 수준이 적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적정한 수준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긴장 수준이 우리 이스터브룩의 단서 유형 가설에서 그랬잖아요. 너무 긴장 수준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도움이 안 돼서 적정한 수준의 긴장을 해야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결과 적정한 수준, 요거보다 조금 더 낮아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 상황에서 조금 긴장 수준을 낮추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메타적으로 제 스스로의 긴장 수준을 이렇게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그 수준도 조금 더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는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돌아보고 다른 분들의 시험에 대한 이렇게 후기도 들어보고 하면 조금 어쨌거나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의 긴장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춰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찾으라고 하면 과제의 특성을 묻고 있는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하시면서 글씨로 공부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섭잖아요. 과제가 가지고 있는 전수법, 분수법, 과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과제의 조직성과 복잡성,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내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이게 어디 있어? 쓱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왜? 명확하게 잡혀 있잖아요, 지금. 전수법, 분수법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과제의 두 가지 특성, 이건 자다가 물어봐도 바로 대답 나올 정도로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덮은 상황에서 문제 상황만 보여주고 왜 그랬는지 쓰세요 라고 했을 때 과제의 특성을 묻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좀 평소에 하실 때도 그런 연습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도, 이 파트를 보시면서도 과제의 특성이 이러하면 쪼개야 되고 과제의 특성이 이러하면 쪼개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애니메이션 안 집어넣어놨네. 네일러와 브릭스가 전수법과 분수법 선택 시 고려사항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제의 복잡성과 조직성 측면이었어요. 하나는요, 복잡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직성이 낮아요. 복잡성이 높대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자르란 얘기고, 복잡성은 낮고 조직성이 높대요. 그러면요, 자르지 말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분들의 상호 오전성이 높아요. 그러면 전수법, 비교적 독립된 독립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과제면 자르면 될 거고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전수법, 분수법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과제의 특성 두 가지를 묻는 건 시험 문제로,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보는 요 분들의 이름이 나오면 이거 이외에는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분들의 이름, 네일러와 브릭스 요 이름이 나와 있으면 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신경 써서 봐두지 않으면, 공부를 하셨다면 뭐라고 쓸까요? 이걸 둘로 쪼갤걸요? 그러면 점수 반밖에 못 맞잖아요. 잘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네이밍 되어 있는 건 신경 써서 봐두셔야 돼요. 그렇다, 여기서 쉬기 좋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